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사계 대부님들이 모이신 만큼 사건도 기대가 큽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아내가 에 쓰러져 있는데 사망한 것 같다. 손톱 밑에서 안방 이불에서 침대 패드에서 DNA가 발견되면서 이게 너무 수상한데요. 경찰서 앞마당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뒤로 담을 넘어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또 기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이게 그냥 날 수 있는 상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약간 몸의 상처도 그렇고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 단순 사고사로 보기는 좀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목에 피부과인과 멍인데 손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법의학자들끼리도 논란이 좀 되고 그 순간 말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법정에서 이렇다면 나의 의견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감도 안 오고 약간 좀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네. 제가 좀 못 올 때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제 네 분이 어마무시하게 계셔가지고 제가 죄인이고 네 분이 저를 조지는 그런 느낌? 정말 그런 때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범죄 최고의 네 분을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범죄의 진심이 아니야.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모르는데 말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힘들지. 모든 거를 읽어내셨다고 하면 맞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형수다에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죠. 이번에 용영의 뒷코너가 아주 스페셜하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사건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뭔지 얘기해보는 코너라고. 한 분씩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분은 뭐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형수다의 고현정. 닮은 게 아니고 드라마 히트의 고현정, 시그널의 김혜수, 너희들은 포위됐다 차승원의 실존 인물입니다. 마약범죄 수사팀장, 프로파일링 팀장, 화재감식팀장, 형사계장까지 최초의 기록들을 가르치는 이런 분이고 여성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박미옥 반장. 박 반장님. 경찰에 있을 때는 강 교수님 선배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경찰 후배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네. 공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막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박 반장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30년을 그냥 미옥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미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편할 것 같고 우리 미옥이가 저렇게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는데 제가 기여를 한 게 있어요. 죄송한데 그 얘기는 안 듣도록 네, 그 하겠습니다. 얘기는 좀 줄여주시고요. 왜 하고 싶은데 말씀하시죠. 미옥이가 형사반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충분히 할 능력도 있는데 네. 형사과장이 죽어도 여자 형사반장은 용납을 못한다. 남자 형사들도 형사반장 하기가 엄청 어려웠던 시기인데 여자 형사반장 밑에 지휘를 받는다는 게 어색하고 근데 제가 추천을 했죠. 근데 실제로 한 3개월도 안 돼서 그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인재를 놓칠 뻔했다고. 그 뒤로 제가 경찰 간부 생활을 하면서도 인재 추천의 개념을 박미옥이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해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을 했다. 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게 둘 수는 없고요.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모쏠입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에 이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어린 날부터 누누이 저를 그루밍한 게 너는 형사랑 결혼해라. 그 말에 일선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 우리 형사 중에 고르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형사랑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지금 방송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분도 단골로 자주 만나고 싶은 분입니다. 대한민국 법의학계의 산증인, 30년간 4,000구 이상의 시신을 부검하시고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2호. 일용. 이호 교수 소개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자면 과학수사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시작되면서 초창기에 각각의 역할들을 다 하셨던 분들이고 그렇죠. 그 분야들이 발전을 해왔고 네. 역사가 깊죠. 한국의 진짜 수사계 대부님들이 모이신 만큼 오늘 들려주실 사건도 기대가 되고요. 박 반장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던 사건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진짜 구속영장 신청하는 데서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한시도 긴장을 못 놓아봤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법의학자들끼리도 논란이 좀 되고 법의학적 소견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소견으로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전에 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의사가 관련된 법의학적으로도 중요했지만 하필이면 피의자가 의사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됐고 이때 저는 이제 경찰청에 있었는데 사건이 너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지휘부에서도 너도 가서 지원을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가려고는 하는데 네.
경찰서 앞마당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뒤로 담을 넘어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또 기자들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사실 내가 들어간다고 뭐 해결될 일은 아닌데 저는 이제 나중에 서류로만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얼마나 의문점이 많고 의혹들이 막 제기되어가지고 수사팀이 제대로 하나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처벌 못 받았어요. 이 사건이 95년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영구 미제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수사팀하고 법의학자들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달라붙어 가지고 근거할 수 있었던.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거 대체 어떤 사건인지 너무 지금 감도 안 오고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들으면 어느 정도 언론에서 들었는데 하실 거예요. 자세 하나로만으로도 이미 온 국민에게 각인이 됐을 사건인데요. 2011년도 1월 14일 오후 5시 11분경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그 오피스텔에서 신고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욕조에 쓰러져 있는데 사망한 것 같다. 네. 의식이 전혀 없다. 내가 의사인데 사망한 지 몇 시간 된 것 같다. 이 신고 전화의 112 신고 내용만 해도 제가 진짜 수십 번을 들으면서 분석했던 내용인데요. 남편은 31살의 대학병원 레지던트 4년 차였고요. 네. 아내는 29살의 영어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이미 아내는 완전히 사망한 상태였고요. 잠옷을 입은 채 욕조에 조금 특이한 자세로 누워 있는데 욕조의 사선으로 약간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욕조 밖으로 걸쳐진 그냥 그 모습만이 아니라 만삭인 상태에서 그런 자세로 쓰러져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한 3년은 이 영상을 볼 정도로. 근데 저 당시 뒤통수 정수리 쪽에 약 1.5cm 가량으로 찢어진 상처가 있고 머리 5군데쯤에 두피 출혈이 좀 있었고요. 출산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삭 임신부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강도는 아니었어요? 부부의 집 자체가 22층 오피스텔인데 시스템이 아주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아침에 몇 사람이 타고 몇 초에 내렸냐는 것까지 확인했을 정도인데요.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는 상태다. 형사들이 사실은 이 말에 굉장히 오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CCTV를 통해서 몇 사람이 타고 어디에 내리고 이걸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이 요소를 배제시켰고요. 그리고 아내가 혼자 있다가 욕조에서 넘어진 것 같다라는 또 진술을 하기 때문에 사고사가 아닌가. 이 지점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 말대로 욕조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게 맞았을까요?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고사로도 볼 수 있지만 실족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신체 부위에 어떤 손상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곳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멍이 들고 이런 목 부분에 어떤 피부까짐이 있달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단순 사고사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이제 더 접근했던 거고 중요한 건 사고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저런 자세에서 스스로가 못 빠져나오는 정도가 나와야 돼요. 보통은 일어날 수 있게 옆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약동물이랄지 철저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검 결과 사인은 목 눌림에 의한 질식, 엑사라고 이제 사인됐고요. 우선 이것은 누군가가 목을 졸랐다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사망 시간의 추적. 이것을 볼 때 시체 경직 시반의 정도 이런 걸로 보면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어림잡아 추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남편의 진술에서 유가족 진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술을 받는 과정에 얼굴에 이렇게 손톱 자국 같은 자국을 본 거예요. 남편. 예, 네.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 손톱에 긁히는 자국이 흔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걷어 올려 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굉장히 강한 손톱 자국이 양쪽으로 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현장을 그 남편을 데리고 갔죠. 남편이 입었던 흰색 후드티가 장록 위쪽 깊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감정을 보내보니까 후드티 모자끈에서 아내분의 혈흔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손톱 밑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되고 안방 이불에서 피해자 혈흔, 침대 패드에서 소변의 흔적 이렇게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그 남편의 얼굴과 몸에 있는 상처까지 이거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상처도 그렇고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남편 DNA가 나온 거면 남편이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가요.
남편분이 법의학을 의사로서 그 공부까지 하셔서 네. 학부 과정에 법의학을 배우죠. 그렇죠. 예. 의과대학에 따라서 통상이라면 법의학을 일정 시간을 배웠을 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손톱 및 DNA는 전날 아내가 자신을 긁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나올 정도로 긁는다고요? 그게 아주 미세한 것도 남긴 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후드티 꺼내서 혈은 근데 또 그것 또한 부인이 자신한테 여드름도 짜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침대 위 DNA는 부부간에 충분히 땀이나 기타 등등으로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침대는 근데 분명한 건 또 싸움을 했다고 인정을 해요. 부부싸움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더 깊이 파고들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죠. 싸움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남편 이마하고 관자놀이 부위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날 수 있는 상처는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의 진술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부엌 천장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난 상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장인 장모가 상처를 보고 너희 싸웠냐? 라고 묻자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남편의 소아과 전문의 1차 시험이 끝난 날이에요. 네. 하필이면 그때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날이에요. 보통 통상 전문의 시험을 보면 4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90% 이상의 합격률을 갔는데 네. 그 해에 56%,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느낄 만큼 어려운 시험이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부부싸움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로서는 이 시험 결과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합격을 해야 남편이 서울에서 군의관도 가능성이 있고 이런데 탈락을 하면 지방 공중보건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돌아오던 마지막 엘리베이터 장면을 보면 벌써 이렇게 부부가 싸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서로가 동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도 바로 게임을 하죠. 그리고 판타지 소설에 중독되어 있던 이런 게 부인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컴퓨터에 저장된 게임이 100여 개나 되고 아이고. 판타지 소설이 한 5만 개가 되는데 시험이 임박한 날에도 게임을 했단 말이죠.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내 사망 전날인 11년 1월 13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5시 46분경 기가를 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9분부터 소설 게임을 하는데요. 3시 5분까지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게임을 켜놓고도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네. 작동하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할 때는 5시 몇 분에 들어가서 7시 39분에 게임을 시작할 때까지는 두 부부가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3시 5분까지 종료할 때까지는 부부싸움을 할 틈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사망 추정 시간 3시 5분 종료 후 남편이 나가는 6시 40 몇 분까지 사이에 과연 아내를 죽일 수 있었는가? 이것도 저희한테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뭔가 좀 깨름직합니다. 근데 더 수상한 점은 없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정황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남편이 공부를 하러 도서관을 나갈 때 보통 9시 넘어야 도서관을 가는데 그 사건 당일날은 평소보다 빨리 도서관을 간다고 집에서 오전 6시 41분에 나갑니다. 그것도 시험 본 다음 날에 아까 게임을 3시 5분까지 하고 3시간밖에 안 자고 서둘러서 6시 41분에 나갔다는 이 정황이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평상시에 장모님한테 전화를 안 하는 편이래요. 그 남편은 혼자 있을 때 장인 장모한테 그렇게 전화가 없었다는 걸 저희가 내역에서조차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전 8시 55분에 전화해서 시험이 어려워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아내는 9시부터 전화가 안 되고 4시 이후에 통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장모는 딸의 출퇴근 시간을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어른한테 전화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통화가 안 될 거라는 말을 왜 했을까? 또 수상한 점은 아내가 출근 안 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아내의 직장 동료들이 이 남편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남편의 전화 내역을 보면 오전 9시 34분부터 오후 4시 49분까지 이 부재중 전화하고 문자 총 49건이 왔는데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남편의 진술은 왜 전화를 안 받았냐 하니까 휴대폰을
목도리에 감아놔서 진동을 울린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진술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썩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아내 어머니께까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50분경쯤에 남편이 장모님의 전화를 처음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착해서 그때쯤에 한 차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사망 추정 시간 6시에서 8시 사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6시 41분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머리를 쓴 게 사후 강직이든 이 수많은 상황을 생각하고 5시 넘어 발견하겠다는 그 작전이었단 시간을 말이죠. 넘길 수 있는 것도. 그 시간을 버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특이한 정황은 사망자 그 아내의 옷차림입니다. 평소 아내의 출근 시간은 아침에 한 7시 10분에서 한 40분 정도 사이에 아내가 출근을 하는데 꼭 아침을 챙겨 먹고 또 시력이 나빠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하고 머리 손질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스타일이라는 게 가족하고 동료들의 진술이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간 시간이 6시 41분이면은 일상적인 루틴을 보면은 출근 준비에 한창이었어야 되는 차림인데 네. 지금 욕조에서 발견되는 시신의 상태는 잠옷 차림에 머리는 감지 않고 안경과 렌즈도 미착용한 상태. 출근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도 특이한 정황이죠. 아내가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데 전화 한 통을 안 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유력한 용자가 유력하죠. 아닐까 싶어요. 용의점이 짙어간다라는 것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수사팀 또한 남편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다 확신을 했고 이거는 이제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사실은 최초에 신고받고 갔을 때는 장인 장모도 있었고 남편도 있는 자리에서 쉽게 살해 현장이라고 판단을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부검하고 얘기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러한 부검 결과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는 확신을 한 거죠. 아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첫 번째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부부가 다툰 건 인정되지만 사고사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남편의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되니까 재판에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요. 법의학 증거만으로 혐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에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받은 건 저는 도리어 위기가 기회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에 피부까지인 건 멍인데 과연 이것이 목 눌림 질식사라고 할 때 손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꼭 손으로 눌렀다고 손자국이 남는 건 아니고 손톱에 의한 것, 또 목을 움직이면서 생기는 피부까지 여러 가지를 보는 거고 그 내부에서 피부 절개를 통해서 근육 간출을 여러 가지 또 봅니다. 그런 속에서 보고 법의학적으로는 목 눌림이면 질식사가 맞다.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피가 흘렀는데 왼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있어요. 그러면 피를 흘렸던 자세가 따로 있었을 거 아니냐. 네. 욕조가 사망 장소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대 패드, DNA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소변이 나왔다는 것은 살해 장소가 침대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근데 수사에도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는 게요. 혐의 사실의 결정적 증거를 찾지 않으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고맙게 아까 40m의 전화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목도리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진동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십 개 동선을 찾는 중에 남편이 중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장면을 찾습니다. 그때 목도리를 두르는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 무엇인가를 주고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본 겁니다. 휴대폰. 그래서 정말 그 장면이 저희에게는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돼줬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빼박 아닌가요? 구속영장 발부됐죠? 사실 구속영장은 2011년 2월 24일 날 발부됐지만 저희는 재판이 더 어렵죠. 그럼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쟁점이 손놀림에 의한 액사인지 아닌지 이 남편은 사고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부검 결과는 액사가 맞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 측에서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 센터장이던 마이클 스벤 플라넨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마 이것도 95년도 유사한 사건 때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이 남편도 같은 의사니까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스위스의 법의학자로 유명한 토마스 크롬페츠라는 법의학자가 와가지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법의학적인 소견 진술을 했어요. 그걸 흉내 내가지고 이번에도 남편 측에서 플라넨 박사를 증인으로. 그 당시는 닥터 크롬페시가 왔는데 지금처럼 법정에 증인으로 쓴 게 아니고 증인으로 안 받아줬어요. 대신 크롬페시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현장에 전문가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체 현상으로 사망 시간을 논하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 요 말만 남기고 간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어진 거죠. 그 당시에는. 멀리서 와서 한마디만 하고 왔네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95년도 치과사모녀 살인 사건에 법의학자가 왔을 때는 네. 법의학적 소견 감정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없었어요. 왜? 과학수사팀이 없어가지고 없었으니까. 현장에서 그 많은 법의학적 감정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을 못했고 이번 2011년도에는 이제 과학수사가 만들어진 지 11년이 지나가지고 손톱 밑에 DNA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이가 큰 겁니다. 플라넨 박사는 이상자세 지식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논문도 많이 쓰고. 요 부분은 나와서 얘기한 게 목 눌리는 피신의 전형적인 특징이 안 나타나고 있다. 또 목의 상처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목에 눌림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또 머리 쪽에 시반이 쌓이니까 시반이 흘러내려서 이렇기 때문에 마치 목 눌림 때 생기는 피하 출혈과 혼동하는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 자세한 지식사를 고려하는 게 맞다. 이런 자세에서 못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보통은 간지를 앓고 있거나 또는 음주 상태이거나 만취 상태이거나 이런 상태로 스스로가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성 질식사로 가기 위해서는 고려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엑사라고 하는 것은 부검하면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법의학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플라넨 박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었을까 봤더니 우리가 엑사라고 볼 수 있는 소견은 전혀 주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자세성 질식사 때만 쓸 수 있는 자료만을 준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가 판단했던 경박박 질식사가 될 수 있는 눈꺼풀 결막의 출혈, 성대 후두결절 점막의 출혈, 목 눌림 보여주니까 이렇다면 나의 의견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국내외 법의학자들 간의 치열한 대립이었겠는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로 인정되어서 징역 20년을 받았고요. 근데 항소심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됩니다. 직접적 사망 원인이 엑사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출근 후 아내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리고 전문의 시험 게임 중독 문제는 범행 동기로 미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설마 그 파기환송돼서 무죄가 됐다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다행히 고맙게도 2012년 10월 13일 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20년이 선고되었고 2013년 4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남편을 기소하는 것부터 엄청 어려웠던 사건이었네요. 진짜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사건에 대해 더 다양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용영에서 계속 뵀으면 좋겠는데요. 아쉬운 점은 웃음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안정환 씨가 핵심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기들만 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용어들을 지금 형수다를 보는 이 국민들께서 저 법의학 교수의 말 중에 얼마를 이해를 할까? 저 박미옥 반장이 얘기한 법률 용어를 얼마나 이해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된단 말이죠. 일단은 뭐 형수다 시청자분들한테 끝까지 웃음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 네 분의 케미를 고생하셨습니다.